제 이름은 김말숙입니다. 올해 56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28년째 한정식집 말숙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고른 재료로 정갈한 한상을 차려내는 게 제 자랑이었지요. 아들 준영이는 32. 대형 건설사에서 월급 580만 원을 받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3년 전 결혼한 며느리 수진이는 28, 연남동의 작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월 순수익 2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나 없어도 부부가 금슬 좋고 며느리가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니 더 바랄 게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2일 화요일 제 인생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7시 반 수진이가 저희 식당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언제나처럼 밝은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입고 온 연보라색 원피스는 제가 본 적 없는 새 옷이었고 귀에는 평소 하지 않던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수진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니? 화장도 진하고 옷도 새로 샀네. 아, 이거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요. 대학 동창이요.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왼손으로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적 동작. 수진이가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작은 신호였지요. 그날 밤부터 수진이의 핸드폰이 유난히 자주 울렸습니다. 저녁 8시 42분, 9시 17분, 10시 3분. 식당 정리를 도와주면서도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녀의 손놀림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의 꽃집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고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후 6시 수진이가 꽃집 문을 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마감한 거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덧발랐습니다. 저는 50m 뒤에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연남동에서 합정역까지, 그리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오후 7시 18분 그녀는 강남역 10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라졌고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32분 신사동 가로수길 입구. 수진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 180 정도, 잘 다린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은 남자.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수려한 외모였습니다. 짙은 눈썹, 선명한 이목구비, 그리고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수진이가 그에게 다가가자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가로수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저는 더 뒤에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오후 7시 47분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창밖에서 바라본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는 수진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수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수줍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30분 넘게 지켜봤습니다. 추운 3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출장으로 부산에 가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친정에 간다며 짐을 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저는 수진이의 꽃집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그녀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도 한 남자가 꽃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빨간 장미 12송이를 샀고 계산하면서 수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남자가 나간 후 수진이는 한참 동안 그가 사간 장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남자를 미행했습니다. 강남역에서 9호선을 타고 신논현역에서 내린 그는 테헤란로에 있는 대형 IT 기업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로비의 안내판을 확인한 결과 그 회사는 도연테크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습니다. 도연테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 박도연. 설마 그 사람이?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89년 여름 부산 해운대. 30살의 저와 29살의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저는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첫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1988년 봄 저는 부산에서 작은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가게였고 월 순이익 15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게에 박도연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온 투자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달콤한 말솜씨, 그리고 저를 향한 열정적인 구애. 단 3개월 만에 저는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말숙 씨, 나랑 결혼해요. 서울에 가서 큰 사업을 시작합시다. 당신 요리 실력이면 강남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해 6월 저는 부산의 가게를 3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당시로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과 제가 1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 그리고 가게 매각 대금까지 합쳐 총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박도현에게 맡겼습니다. 서울에 큰 레스토랑을 차리겠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등록하고 우리 함께 운영합시다.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박도현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들고. 저는 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박도현의 주소는 가짜였고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끊겼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재산, 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그 후 3년 동안 저는 폐인처럼 그저 숨만 붙은 채 살았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서울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았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월급 80만 원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2000년 제 인생에 빛이 비췄습니다. 식당 주인장 아들이었던 김정수 씨를 만난 겁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주었고 우리는 1996년에 결혼했습니다.
1년 후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고 남편과 함께 작은 한정식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10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3월 제 며느리 수진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바로 그 박도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진을 보면 볼수록 확실했습니다. 32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짙은 눈썹과 선명한 이목구비 그리고 입가의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도현테크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 대표이사 이름이 박도현이었습니다. 회사 연매출 320억 원, 직원 수 87명. 그는 성공해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도현의 이력을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에게는 전처가 있었습니다. 2001년 결혼했고 2011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사업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 2011년 이혼 당시 그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도현테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투자를 받은 걸까요? 저는 더 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꽃집 근처 카페에서 그녀의 친한 동생 수정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수정이는 제게 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꽃집 운영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대요.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5천만 원만 투자해주면 가게를 확장할 수 있대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도현은 또다시 사기를 치려는 것입니다. 32년 전 저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제 며느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하고 투자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돈이 없습니다. 꽃집도 적자고 개인 저축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도현은 왜?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의 이름으로 3개월 전인 12월 15일 8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가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박도현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3월 23일 토요일 저는 수진이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준영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아, 박도현이라는 사람 알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을 어떻게? 32년 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박도현이 어떻게 저를 속이고 4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는지. 수진이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니? 8천만 원을 이미 줬다며? 준영이가 깜짝 놀라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저축한 돈을? 아들 준영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도현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투자하면 1년 후에 2배로 돌려준다고.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32년 전에도 똑같은 말로 날 속였어.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전화를 안 받길래. 그는 저를 보자 동작을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김말숙? 오랜만이네요, 박도현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2년 만이지요. 제 4억 7천만 원은 잘 쓰셨나요? 박도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숙 씨. 아니 어머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2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릎 꿇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라와야 할 분노가 복수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허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박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제 돈으로 지금의 삶을 만들었지요.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을. 그런데 이번엔 제 며느리까지 속이려 했어요. 아닙니다. 박도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 말에 준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를? 박도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수진 씨에게서 받은 8천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정기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여기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통장을 보니 정말로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회사 주식 증서입니다. 도연테크 지분 30% 시가 96억 원입니다. 이것을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32년 동안의 이자입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4억 7천만 원 32년 동안 연 8% 복리로 계산하면 약 50억 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96억 원 중 절반은 그 빚을 갚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박도현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처음 접근한 건 사실 투자금을 받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김말숙 어머님의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놀라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꽃집을 시작할 때 여러 사업가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명이 도연 씨였고요. 그분에게서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32년 전 사건에 대해서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도연 씨를 만나서 진실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사기꾼인지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었는지. 어머님께서 32년 동안 그 일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제가 봐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네, 시험해 본 거예요. 정말로 돈을 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달라진 사람인지. 그리고 도연 씨는
제가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준비해서 어머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박도연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32년 전에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당시 저는 도박 빚 3억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숙 씨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빚은 갚았지만 양심의 빚은 갚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은 다 잃고 결혼도 실패하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2년.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박도연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힘들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도현에게 속은 후 저는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남편 정수 씨를 만났을 때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도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제 마음에 높은 벽을 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무릎 꿇은 박도연을 보면서 그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박도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박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꽃집 확장하고 싶다며?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지? 네, 어머니. 하지만 박도연 씨, 우리 며느리 꽃집에 투자해 주세요. 5천만 원.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투명하게 거래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32년 전에 빚을 갚는 진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박도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수진이와 그 사람의 관계는? 준영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대신 앞으로는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살자. 서로를 속이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자. 3월 30일 일요일. 박도연은 정식으로 수진이의 꽃집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조건, 수익 배분 비율, 그리고 사업 실패 시 책임 분담까지. 수진이는 그 돈으로 가게를 확장했고 6개월 후인 9월에는 월 순수익 5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박도연은 매달 한 번씩 저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희 식당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 그리고 박도연까지.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박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32년 전 어머님께서 주신 4억 7천만 원으로 어떤 투자를 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만든 회사의 지분 15%, 시가 48억 원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도연 씨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32년 동안 져야 했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그러고 보니 32년 동안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긴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은 노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한 일이라 제가 돕겠습니다. 박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꿈을 이루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진정으로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6월 15일 경기도 가평의 말숙의 집이라는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20개의 방, 넓은 정원,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한정식 식당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박도현까지.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박도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꿈을 이뤘어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32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양원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 전 박도현에게 속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사건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남편 정수 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아들 준영이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요양원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아픈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30분 요양원 식당. 첫 입소자 할머니 5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끓인 맛이에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32년 동안 박도연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 원망은 결국 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시 47분 요양원 사무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평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말숙입니다. 올해 68, 32년 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제 꿈을 이룬 요양원,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